석유는 산업혁명과 현대사회의 유지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석유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에 넣는 가솔린과 디젤을 떠올리는데 액체 상태의 탄화수소를 모두 다 석유라고 부릅니다. 경유나 메탄뿐만이 아니라 아스팔트나 벙커CU 또한 석유라고 할 수가 있죠. 때문에 석유 이코르 휘발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오류입니다. 이전에 텍사스 중진류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면서 그런데 왜 휘발유 값은 안 떨어지냐는 말이 많았는데, 이는 원두 가격이 떨어졌는데 커피 가격은 대체 왜 안 떨어지냐고 항의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석유라고 불리는 액체 탄화수소는 아스팔트가 되었든 벙커CU 같은 중유가 되었든 모두 버릴 데가 없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경제성이 있는 원유 매장량이 적은 편에 속해서 많은 석유 상품을 해외로부터 의존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 대신에 석유가 지표면에 흐르는 곳이 있다면 어떨까요?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은 표면에 물 대신에 메탄이나 프로탄 같은 탄화수소가 액체 상태로 흐릅니다. 지구에서 메탄은 기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타이탄의 온도는 약 섭씨 마이너스 180도 정도로 끓는 점이 마이너스 164도에 녹는 점이 마이너스 183도 정도인 메탄은 타이탄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사실 타이탄의 이러한 특성은 굉장히 재미난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지구에서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해서 기화하면서 구름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구름이 다시 응결돼서 비가 내리게 되는 대류의 그런 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타이탄에서는 메탄이 구름 같은 그런 연물을 형성을 하고 마찬가지로 비가 되어서 내리면서 물 대신에 메탄으로 된 강과 호수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2005년 전까지만 해도 타이탄의 표면은 짙은 대기로 인해서 미스터리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제작한 토성 탐사선인 카시니오는 토성에 접근하면서 미지의 위성인 타이탄의 대기 정보들을 지구로 보내오게 되면서 대기의 질소 외에도 다양한 탄화수소들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카시니오는 타이탄을 정밀 탐사하기 위한 특별한 탐사선인 호이겐스호를 싣고 있었는데, 이 호이겐스호는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행성의 위성에 착륙하게 됩니다. 그리고 착륙하면서 이런 사진들을 전송하게 되죠. 유럽우주국은 이런 사진들을 이어붙여서 한 편의 동영상처럼 착륙 장면을 재구성했습니다. 호이겐스호의 활약으로 인류는 토성의 위성 타이탄에 대한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이겐스호는 단 1회의 착륙을 끝으로 통신이 두절되게 되었고, 타이탄의 더 많은 데이터를 알기 위해서는 새로운 탐사선을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토성까지의 거리가 너무나도 먼데다가 타이탄을 탐사하기에 적합한 탐사선을 개발하는 것은 큰 난관이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탐사선들이 후보에 올라왔지만 이렇다 할 결정이 나지를 않았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유럽 우주국이 아닌 나사에서 드디어 타이탄을 탐사할 탐사선의 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타이탄의 공중을 비행하면서 타이탄을 탐사할 새로운 탐사선인 드래곤플라이는 이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지만 이제야 최종 승인되어 제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탐사선은 놀랍게도 드론 형태로 제작이 되어서 타이탄의 대기를 비행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타이탄은 지구보다 중력이 낮은 데다가 대기압은 지구보다 더 높아서 드론을 날리기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영화 아바타에서 판도라 행성이 중력이 낮은데 대기압이 높아서 거대한 새를 나비족이 타고 날아다닐 수 있었던 것처럼 타이탄 또한 드론을 날리고 비행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이 탐사선은 2026년에 발사가 되지만 토성까지는 시속 3만 km의 속도로 계속해서 날아간다고 해도 10년이나 걸릴 만큼 먼 거리인 만큼 30년대 중반인 2035년쯤이 되어서야 도착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탐사선을 대체 어떻게 조종할 것인지가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새로운 대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드래곤플라이 개발에 참여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에릭 리네스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인공지능 기반 자율 탐사로 진행할 것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아무런 조종 없이 탐사 대상이 보이면 자율적으로 탐사를 하고 착륙을 하고 충전을 하고 또 다시 이륙을 하는 모든 과정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토성까지의 거리가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지구와 통신을 한다고 하면 빛의 속도로 신호를 보내도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구에서의 무선 조종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전부터 목성궤도 너머에 있는 행성 탐사에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는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있었지만 만약 드래곤플라이가 자율주행 인공지능으로 탐사가 진행이 된다면 이런 아이디어를 실제로 활용하는 사례로는 최초가 될 것입니다. 화성처럼 지상형 로버는 주변의 사진을 지구로 전송을 하면서 지구에서 연구원들이 이러한 사진들을 보고서 안전한 곳으로 주행을 하라는 명령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주행이 되는 그런 과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도 화성과의 통신 속도 때문에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로버가 하루 종일 최대로 움직여도 100m도 진행하기 힘들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훨씬 거리가 먼 토성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탐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타이탄에서 드론을 날리기에는 공기역학적으로 봤을 때 지구보다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통신이랑 조종을 해결할 방법이 딱히 생각이 나질 않는데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율탐사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생각보다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미래의 우주탐사는 결국에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진행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원자력 에너지가 핵폭탄이라고 하는 위험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대신에 엄청난 에너지원인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 또한 인간의 기술 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대신에 커다란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겠죠. 이번에 드래곤플라이는 타이탄에서 생명체가 존재하는지를 탐사하게 되는데 결국 우주에서 생명체의 존재나 생명체 존재의 흔적을 먼저 찾게 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추후 유로파를 탐사하게 될 탐사선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 탐사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그러면